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간을 허비해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신속한 심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에이펙 성과부터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관계 전면 회복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이어진 새 예산안 설명에선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연구개발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산업지원 예산 3배 증액과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 역대 최대 투자를 띄웠습니다. 미래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총 지출은 올해보다 8.1% 늘어 728조 원 규모이지만 당장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줄였다고 부각했습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는 언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아동수당 등 정부 재정사업 7개 분야에서 비수도권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에선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28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는 국가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국회의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여야 모습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40차례 가까이 박수를 치면서 이재명을 크게 연호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표정은 박희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채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취임 뒤 두 번째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본회의장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심에 섰던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짧은 대화를 하는 장면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에 항의해 불참한 상황. 텅 빈 제1야당 자리를 보며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20분 넘게 진행된 시정연설은 마치 팬미팅을 방불케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사이사이 40차례 가까운 크고 작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침표는 다시 협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기립박수 속에 연설을 마쳤고 의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에서 한참 의원들과 여운을 즐겼습니다. 민주당은 에이펙도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에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선 미래통합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일방통행식으로 질주하는 거대 여당도 운동장을 떠나 일탈한 제1야당도 나란히 남탓만 되풀이 했습니다. 막을 올린 예산 전국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반쪽이 된 건 윤석열 정부 때 이후 3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이용해 정치 보복을 한다면서 이젠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은 마스크에 상복, 근조 자유민주주의 영정까지 들고 로텐더홀 계단에 모였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이재명 대통령 국회 도착에 맞춰 규탄 대회를 연 겁니다. 이례적으로 본청 앞까지 나온 국회의장을 보며 분위기가 고조되더니 입법부가 대통령 하수인입니까? 이 대통령이 등장하자 침묵 시위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살짝 미소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와 짧은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시정연설 직전 사전환담 역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부 요인, 특히 번개불 파기환송으로 민주당 표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며 연대를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건너뛴 것을 꼬집었습니다. 일치 단계로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특히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시정연설할 때는 대통령께서 오지 않으셔서 그래서 참 서운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와서 오늘 시정연설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든든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 발길도 들이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의 목표는 야당 말살이라면서 이젠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특검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민주당도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3년 만에 반쪽 연설이 재연된 건데 여야가 바뀌었을 뿐 예산 첫 관문부터 눈살 찌푸려지는 극한 대치만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종합정책 질의를 한 뒤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합니다.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도 이어지는데 오늘은 운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정보위원회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질의합니다. 정부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기금법을 이달 안에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5% 고율이 적용된 자동차 관세는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회담 성과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격 타결된 관세 협상 이행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은 미국이 신속하게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일 내에 MOU, 즉 양해각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관련법 발의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석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있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선업 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은 25%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를 위한 대책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에 1일로 관세가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미국이 실제 관세율을 인하하는 시점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미국 관보에 게재된 이후가 될 거로 보입니다. 후속 조치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돈을 댄 우리와 투자금을 받은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
그리고 투자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가 정세 분기점이 될 거라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하는 등 북미 대화를 다양한 경로로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와 기업 등을 또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불발된 뒤 대북 제재를 잇따라 내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불법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대북 제재를 피해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불법 공작으로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겁니다.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암호화폐 530만 달러, 우리 돈 76억 5천여만 원 이상을 관리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결돼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정보기술기업인 조선 만경대 컴퓨터기술회사와 대표 우영수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에서 인력 파견팀을 운영했다 적발됐습니다. 유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과의 제재 회피를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 5명도 미국이 제재한 여러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송금 등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과 국제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년간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등 30억 달러, 4조 3천억 원 이상을 탈취했고 진화된 악성 코드 등 첨단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회동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무산된 직후 대북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Well, we have sanctions. Well,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앞서 미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에 대해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유엔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제재로 압박하며 협상력을 높이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이 사실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 핵 옵션을 동원해 셧다운을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에서 모두 질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14번째 임시예산안 투표가 또 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자정이 지나면 셧다운 36일째로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12월 35일 동안 이어졌던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다시 쓰게 됩니다. The Republicans have been the only ones working in good faith to end the shutdown and get everyone paid and get the services flowing again. Only thing that party has accomplished for the country is to shut down the federal government. 1기에 이어 2기 임기에서도 최장 셧다운을 경험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른바 핵옵션을 동원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의사 정족수를 60표에서 51표로 낮추고 셧다운을 끝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내년 중간 선거를 포함한 선거 결과가 참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의존하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부 업무를 재개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fully complying with the court order. So if you are at home and you want your SNAP benefits, call the Democrats and tell them to reopen the government.
공화당 역시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상원의 협치를 파괴할 핵옵션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 협상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조만간 셧다운 사태를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타깝죠.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극한 정쟁, 대립, 정치 실종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전 시정연설에도 민주당의 보이콧가 있었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도 보이콧가 있었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은 좀 겉모습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일단 3년 전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사실상 검찰권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 이재명 정적 죽이기에 나섰는데 이것에 이제 반발한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는 이제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장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증거와 혐의를 발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내가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럼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다, 보이콧한다, 이거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년 전과 겉모습은 같지만 속은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다를 것 없죠. 똑같은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검이 이제 탄생 때부터 이런 빌미를 갖고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특검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사실 이 시정연설 보이콧은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관행을 깨고 있었던 일이죠. 그때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어제 그 모습 가운데서 장동익 대표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때 그래서 그런 관행을 깨면서 그런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반쪽 연설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박수를 치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인데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AI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시정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AI 시대는 이제 하루가 뒤지게 되면은 한 세대가 뒤지게 된다. 그래서 국가의 총 역량 그리고 예산을 집중시켜서 AI 3대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 고속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화 산업도로를 만들었듯이 자신은 이제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 예산안에 지금 10조로 책정이 됐거든요. 올해 예산안이 3조니까 한 3배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R&D 예산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무려 19.3%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I 시대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 이제 시정연설의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 AI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무려 28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민이 21회 그리고 예산이라는 단어가 16회가 지금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이 AI 3대 강국 코리아를 위해서 본인의 모든 의지를
집중시키겠다라는 것을 밝힌 그런 대목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AI 예산이 내년 예산이 10조 잡혔습니다. 10조라는 것은 말이죠. 지난번 소비 쿠폰이 얼마 잡혔습니까? 14조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가운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24조입니다. 그것보다도 못해요. 그렇게 AI 산업에 집중하겠다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는다 그러면은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민주당이 그런 사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사고를 가지고 반기업적 법안들을 계속 독단적으로 고집을 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젠슨황 26만 원 GPU 가져오면서 우리 기업인들하고 환호하면서 의기투합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말 저질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선진 시장에 나가서 신기술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이 시간 초를 다투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들에 대해서 반기업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하루가 늦어지면은 정말 한 세대가 늦어집니다. AI.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정말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지금 AI 지금 기본적인 것이 이제 전력망 아니겠습니까? 전력망 네.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자면은 원전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원전, 탈원전 이제 정책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책 전환을 해서 정말 그게 AI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투자를 좀 늘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네. 대변인께서는 AI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제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고 네. 바람직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를 보면 우리 대변인 말씀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집중 투자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AI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10조 원을 투자한 것이 과연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 AI 지금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낙오가 되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 세대, 청년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지금 비판하고 나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그렇다면 AI 시대에 국민의힘의 대안은 뭐냐? 그리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저는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트는 것이냐는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지금 이번 예산이 728조잖아요. 728조면은 현재 예산보다 8%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민주당은 지난번에 감액 예산을 했어요. 정부가 신청한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것으로 나라 살림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을 잡다 보니까는 우리는 8%라 늘려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겠다, 예산을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너무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게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28조 가운데서 728조로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적자 국채를 110조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빚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요. 국민 1인당 빚이 2천만 원을 넘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빚이. 그게 다 국민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 가운데서 현금성 예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24조. 이런 부분들, 농어촌 주민들에게 15만 원씩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예산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현금성 예산, 이걸 우리는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현금성 살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걸 줄여서 AI에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게 국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APEC에 대한 성과도 설명을 했는데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타결된 부분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성과를 좀 언급을 한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잠수함 문제는 30년의 수건이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은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 에이펙 정상 회의와 관련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최선을 다했다. 네. 얼마나 본인이 고심이 많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이제 말해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안쓰럽기도 해요. 12산 내삼 내란 이걸로 이제 완전히 국가가 망가진 그런 상황에서 5개월 만에 치른 이제 그런 세계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는가. 또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협상이다, 뭐 실패한 협상이다라고 무조건 깎아내리는데, 일단 정의성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뭐 이 정부가 평가하고 또 민주당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인이 평가를 했다면 이거는 저는 객관적인 평가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자기가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30년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승인을 허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국가 부채를 얘기를 하는데 국가 부채는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재정 안정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갑자기 급증한 건 아니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다 거치면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이제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55%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400조 부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1,300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뭐 엔이 거의 지금 9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이 부채 규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가지고 국민들 뭐 겁주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에이펙 성과 부분은 이거 팩트시트가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일단 앞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네. 그 얼마든지 외환 시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외환 시장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일본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와 연관된 거예요. 지금 이번 에이펙 성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실리를 제대로 챙겼냐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3,500불 가운데서 4,500불 가운데서 200억씩 매년 200억씩 10년을 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200억 달러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국가가 외환을 보유할 수 있는, 매년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겁니다. 200억 네. 불. 그 200억 불을 갖다가 10년 동안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비기축통화국 가운데서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애당초 관세 협상을 했을 때는 7월 달에는 이게 현금성 투자가 5% 미만일 것이다 했는데 지금 60%에 육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된 것이지 않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좀 더 협상을 잘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팩트시트도 나오지 않고 지금 공동성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지금 문서화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제 나온다, 오늘 나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뭐 중국과 관련해서도 교류가 재개된 부분에 대한 좋아요. 좋지만은 그러나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북한 비핵화 문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어떤 소득을 얻은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실리를 우리나라가 챙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변인께서 왜 2천억 달러를 10년 장기 분할해서 매년 200억 달러씩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금 투자 비중이 일본의 36%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대변인께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은 우리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안 해요.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 관세는 15%가 아니라 25%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동차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관세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15%를 이번에 타결이 됐기망정인지 오케이 그러면 50%로 매겨버리고 100%로 매겨버리면 대한민국 수출국가인데 어떻게 생존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대변인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협상을 좀 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협상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팩트시트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문제가 있는데 어제 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안구백 국방장관이랑 안보협의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는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헤그세스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니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하겠다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 그리고 미 국방장관 이재명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또 안규백 장관 만난 자리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걸 건조를 할 거냐.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이전할 거냐. 그리고 핵 연료는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미 간의 삿바싸움, 줄다리기가 예상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참고할 대목이 호주 사례 같은 경우입니다. 호주도 원칙적으로는 2021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협상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좀 이 부분은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대로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일단 핵잠수함 이 물꼬를 튼 것은 참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필리조선소의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들어라. 이거는 그래서 야당에서 말하기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식 잠수함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연료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상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핵 연료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 필리조선소에서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잠수함을 만든다.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릴 뿐더러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난한 것인데 연료만 공급받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10년 뒤에는 우리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리니까 연료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지금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료만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저는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상당히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일단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비 부담이 굉장히 경감이 된다. 그럼 이제 이게 미국에도 이익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치지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특검은 추 대표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맞춘 갑정너식 영장을 쳤습니다. 영장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부디 뻔뻔한 변명과 남탓 대신 떳떳하게 나서 모든 진실을 밝히길 바랍니다. 네. 내라 특검이 어제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법무부에 송부를 했는데 국회 표결 절차까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체 제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과반이 이제 찬성하면 네.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제 구속 수감이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특검의 구속 영장이 과연 범죄 혐의를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그리고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가 되는지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금 보셨지만은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 그리고 영장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00% 영장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나는 떳떳하다. 그래서 당당히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국민의힘의 속내가 무엇인지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두려워서 미리 이렇게 지금 뭐 극렬 방어막을 치는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아하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구나 스스로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처럼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맞고 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추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특검이 짜맞추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특검의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물론 혐의 입장이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과연 이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제를 했느냐는 부분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강제를 했다 그러면은 뭐 의원들을 어디다 감금을 해두고 표결에 가지 못하게끔 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표결권을 의결권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근데 표결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이냐, 강제를 했다고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나서도 지금 뭐 의총장을 번복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전화를 받고도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표결을 방해하려면 왜 거기 잡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근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부터 과연 그러면은 표결을 방해하라고 전화상으로 요청을 받았냐? 그건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을 할 것인지는 입증을 해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표결을 강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결을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 왜 그 1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장소를 뭐 국회로 했다 당사로 했다 다시 국회로 했다 또 당사로 했다 이렇게 3차례나 바꿀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108명 가운데 18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이것이 표결을 방해한 그런 근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 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긴박한 1시간 동안에 왜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는 7분이나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또 통화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공모가 있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지금 입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 동의서가 지금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만약에 판사가 이걸 기각시켜 버리면은 특검은 굉장한 타격을 입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위헌정당 해산으로까지 가게 될 그런 위험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짧게 이 부분만 한 가지 더 여쭤보죠. 앞서서 그 대변인께서는 정치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이느냐, 뭐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 대변인의 그런 인식에 높이 평가를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또 국민의힘 소속 전원들이 과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전히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 대변인께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맞지 않고, 두 번째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은 왜 이걸 당당하게 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대변인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란 계엄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계엄령 잘못됐다,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란이냐, 내란 동조냐?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연 표결을 못해서 내란을 동조했느냐? 그건 다른 것이죠. 그걸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들 각자의 표결권을 갖다가 방해한 것이냐?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계천 산책로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조각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식, 앞서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야외인 만큼 실내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성면 조각이 방치된 지역을 자주 찾을 경우 입자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계천 산책길에서 발견된 인조 슬레이트 조각에서는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청계천 전체 구간 8km 가운데 4km 넘는 구간에서 기준치 이상의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 40개가 발견됐는데, 성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실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인 상황. 전문가들은 이런 인조 슬레이트가 잘게 부서지거나 사람들에게 밟히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성면 입자가 공기 중에 날아다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소 10여 년 전부터는 건축물의 성면 함유 슬레이트 사용이 금지된 만큼 현재 발견되는 조각들은 그 사이 풍화가 진행돼 작은 압력에도 쉽게 바스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돼서 내지는 변성이 돼서 나오는 성면 가루들이 공기에 휘날리고 내지는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할 겁니다. 발로 차거나 하면서 먼지가 확 날리고 애들이 뭐 떼어가지고 집에 가져가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청계천에서 주기적으로 달리기 하는 등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성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일반 시민들한테서 위험이 더 문제다. 거기 성면 광산 지역에 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청계천이 야외 공간인 만큼
한두 번 노출로 유해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기 중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얼른 발견해서 치우기만 한다면은 시민 건강하고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계천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 근처에서 러닝을 하는 게 꽤 오래됐는데 사실 조금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강아지랑 산책도 나오고 주민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따 하면 많이 걱정되죠.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의 성면 조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전체 구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직전 3개월치 통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가 아닌 6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사용해 규제지역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최도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에서 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8월분 통계를 쓰면 이게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통계가 없으면 그 전전달 거 써도 된다라는 내용 있어요?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계부처에서도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점인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한 만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건 대책 발표 당일인 10월 15일로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를 비롯해 10곳은 투기 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11호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1호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20%는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인 의원도 20%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으로 이들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였습니다.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34채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 지역구 49석에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가 넘는 61채는 강남 4구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도 61명으로 전체의 20%가 넘었는데 국민의힘이 35명, 민주당이 25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은 19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국민 평균인 4억 2천만 원의 4배가 넘었습니다. 정실련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로 남아있는 한 공정성을 확보한 정책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이해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 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KT가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합니다. KT는 고객에게 사과하고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 교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유심을 받고 싶은 가입자는 오전 9시부터 KT.com 홈페이지나 유심교체 전담센터에서 교체를 예약한 뒤 대리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KT는 일단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과 경기 광명 등에서 교체를 먼저 진행하고 19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7일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병원 구내에만 머무는 조건으로 한 총재 측이 건강 문제를 들어 신청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 총재 측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잠시 풀려난 겁니다. 비켜주세요. 어머니! 비켜주세요. 어머니! 구속 집행 정지는 피고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나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석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한 총재의 거처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의료진과 변호인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로 이때까지는 구치소에 돌아와야 합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 회복 등을 이유로 특검에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하자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최근에는 고령인데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가 동시에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동시에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랑 경찰 인사카드 누가 가져가셨나요? 증거인멸 왜 하셨나요? 그 공흥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받으셨는데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떤 입장이세요? 지켜봅시다. 두 모자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씨 일가 회사인 ESIND가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로 800억 원대 수익을 내고도 지자체에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최 씨와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가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는 이우환 화백 그림을 포함해 김건희 씨 혐의와 관련된 물품이 다수 발견됐는데 특검 관계자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도 연루된 만큼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며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번 조사로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특검에 나오라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차례 소환 조사가 무산된 뒤 이뤄진 두 번째 출석 요구입니다. 앞서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특검은 변호인단이 조사 날짜로 토요일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8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과 은폐, 구명로비 등 수사 대상 의혹 전반에 걸쳐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반드시 대면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입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을 거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 같다고도 언급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차례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사 횟수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8일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일단 8일 출석을 기다린다며 출석 요구 외에 구인장 발부 등 다른 방법은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상황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와 박 전 장관 등 국무위원이었던 증인이 잇따라 나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 이 전 장관도 오후 증인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습니다. 수술 이후 다시 구치소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검 소식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안과 수술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라고 하는데 7일까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것은 이제 구속 기간에 구속 자체를 이제 일시 정지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제도가 이제 구속 집행 정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지 사유는 어떤 신체랄지 이제 생명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계 존소이랄지 이제 비속에 상을 당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 집행 정지를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아마 이제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녹내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눈이 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재판부가 세세한 조건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주거는 병원 구 내로 제한하고 그리고 의료인과 변호인 외 접촉은 금지한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금지한다. 그리고 소환 시에는 출석에 응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달았는데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구속 집행 정지는 이제 취소가 되죠. 그래서 네. 일단 구속 집행 정지 자체는 이제 보석과 좀 다른 측면이 굉장히 규제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한정되는 거고 또 만날 사람도 거의 이제 특정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 중에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석과 다른 부분이 있고 만약에 구속 집행 정지 기간 중에 중간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랄지 하면 경우에 따라서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사유를 위반했을 때는 구속 집행 정지가 이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만약 이제 추후 경과를 살펴봤을 때 의료진의 소견이 조금 더 여기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렇죠. 연장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시적이나마 석방이 된 건데요. 원래는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그리고 12월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었는데 재판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단 수술을 받고 나서 그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집행 정지의 어떤 기간에 맞춰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재판이 단순히 본인과 혼자만 관련된 재판이 아니거든요. 예. 또 정치자금을 받은 권성동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씨에게 가방 목걸이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자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 그래서 권선동 의원과 관련된 사건하고 같이 이제 병합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진행하면 증거도 중복이 되고 또 증인도 나올 때도 여러 번 나와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사건 자체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병합해서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학자 총재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재판은 진행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예. 그 재판 자체는 집행정지 이후에 또 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증거 같은 걸 이제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뭐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판 지연의 우려는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길게 늘어질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한학자 총재가 사실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는 심장 시술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안과 시술을 받습니다. 이제 보석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일단 뭐 재판부에서 검토를 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구속집행 정지기간이 좀 길어진다랄지 또 재판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석 신청을 하면 어떤 질병을 이유로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석은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눈과 관련돼서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 집행 정지부터 일단 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도 그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어지럼증, 불안 증세, 그리고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됐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특검이 바로 불허하겠다, 불허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석을 신청하면 검찰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자신들이 구속한 피의자, 피고인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의 뭐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많이 내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짧게 불허하라는 그런 의견서를 내지만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특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이고 예. 또 김건희 씨의 어떤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또 그 전 과정에 있어서 보면 뭐 증거 인멸이랄지 증인과 말맞추기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증거 인멸이나 말맞추기 우려 등을 들어서 지금 보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 특검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김건희 씨 6차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재판부가 보석 신문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재판하는 날 할 수도 있고요. 따로 보석 신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전에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지금 샤넬 가방과 관련해서 지금 유경옥 전 대통령 행정관이 그 가방을 교환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교환할 때 이제 샤넬 매장에 가가지고 마치 김건희 씨하고 뭐 연락을 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오늘 샤넬 직원이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예. 그 앞서 특검이 불허 의견서를 제출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게 재판부가 그걸 보고 그 의견까지 종합해서 이제 보석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까? 아, 그렇죠. 일단 뭐 예. 김건희 씨는 이제 보석을 허가할 필요성, 네. 상당성에 대해서 이제 의견서로 내는 거고요. 보석을 해서는 안 될 이유를 이제 특검이 내는 거니까 예. 양쪽 당사자의 어떤 주장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종합한 다음에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자,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인 김진우 씨가 어제 특검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최은순 씨는 특검 조사는 처음이고 그리고 김진우 씨는 세 번째라고 하는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을 들여다봤을까요? 근데 양공지구 관련해서는 ENSI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네. 이게 양평지구 공흥지구 개발을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표를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하고 그다음에 오빠인 김진우 씨가 번갈아 가면서 대표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원래는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개발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인허가를 취소한다랄지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기간 연장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제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연장을 해줘가지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한 780억 정도의 분양을 했어요. 거기 이제 아파트 지구인데. 예.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아파트 분양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네.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특혜가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수사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거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 관련이 없는데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그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 수사를 경찰에서 22년, 23년도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경찰에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고 결정을 한 거죠. 거기에 바로 김건희 씨랄지 윤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까지 이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2년 전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했지만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관여 정황은 없다라고 불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검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럼 경찰의 부실 수사 이 부분도 논란이 커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항상 뭐 이전에 뭐 민주당 관련된 수사랄지 또 뭐 국민의힘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도 이미 경찰당에서 불송치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뀐다랄지 이제 검찰의 지도부가 바뀌고 나면 이제 그거 자체를 재수사해서 기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러면 사실은 지난 경찰에서 공직에 대한 특혜 의혹 수사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냐, 아니면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알아서 어떻게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뭐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죄가 인정이 되고 뭐 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경찰이 이제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가 사문서 위조보다 처벌이 훨씬 강한 국고 손실 혐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고 손실 자체는 개발 부담금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ESIND 이 회사에서 부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냐. 그래서 국고 손실죄가 굉장히 형량이 좀 무겁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때는 구속을 시켜야 하는 거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면 그 혐의 자체가 중대하지 구속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혐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한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그 받았다라고 의심이 되는 그 금거북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당선 축하카드, 그리고 4명의 이력이 담긴 경찰 인사 명단이 나중에 재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거북이만 압수를 했고 당선 축하카드와 경찰 인사 명단은 다시 가보니 없었다라는 건데 이걸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때는 이제 매건 매직과 관련해서 이제 금거북이를 어떻게 보면 선물하고 이게 5돈짜리라는 거예요. 예. 선물하고 어쩌면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한 게 아니냐, 이 직위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거북이하고 이제 교환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수사가 됐었는데 그 당시 압수수색할 때 당선 축하 카드하고 경찰 인사 명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저것도 같이 압수수색해서 압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왜 안 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때 그 압수수색 영장에 그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영장 범위에 저 당선 축하 카드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경찰 인사 기록 카드는 어떻게 보면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압수수색의 범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도 압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고, 예. 그 다음에는 뭐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인과관계가 있고 또 청탁한 내용 같은 것들이 이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특검에서 이제 보고 다시 그걸 압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냐? 뭐 김건희 씨 측이냐, 이배용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특검팀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게 어차피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데 일단은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그 체포 동의안 표결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불체포 특권은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체포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갈 것이고 이건 당연히 뭐 민주당에서는 찬성을 하겠죠. 그리고 항상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다리고 있겠다. 통과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국회에서는 가결이 될 겁니다. 예.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될 텐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성은 굉장히 구속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증거적인 측면하고 이제 법리적인 측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일단 이제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만찬에서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하고 윤 전 대통령 만찬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줄타내기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줄타내기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교감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뭐 심리적인 것 때문에 추론에 불과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 이후에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당사로 소집을 했다가 뭐 국회로 소집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통화 내역에 무슨 내용이냐, 표결을 방해해달라고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내란에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자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엄에 있어서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중요 임무라는 게 수뇌부가 아니랄지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 표결 방해에 대해서 과연 특검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하나고요. 근데 설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국회의원은 표결의 자유가 있는 거고 헌법 45조에 의하면 그 표결과 관련해서 국회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연 내란과 관련 범죄 행위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일단 증거에 있어서도 애매한 측면이 좀 있고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 발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그런 의원 다수에 대해서 특검은 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지나칠 정도로 너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 같아요.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의심의 여지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면 방조냐 그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법제인하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지나치게 어떤 내란죄의 해석을 너무 유치 해석하는 거고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하루 만에 2% 넘게 빠지며 4,200선을 내줬는데요.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코스피는 2.5%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장 개시할 때 1.61% 내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1.77%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시할 때는 0.79% 내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파죽지수로 상승한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AI 버블에 대한 우려로 급락한 여파가 지금 우리 증시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 거물들이 잇따라 증시 조정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에서만 2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1,443.5원으로 오늘 개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는 당분간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불길이 인근 공장으로까지 옮겨붙으며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위로 솟구치고 잿빛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150m, 200m 전에부터 불길이 세가지고 저한테 열이 좀 올 정도였거든요. 진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길이 세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등이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열로 현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는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서울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엔 서울 성내동, 강동 성심병원 사거리 부근을 달리던 SUV가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 2개 차로의 운행이 막히면서 한때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내 1위 아트테크 업체라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던 갤러리K 관계자 130여 명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갤러리K가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1년 넘게 수사해왔는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해외로 도주한 대표를 계속 추적할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갤러리K는 미술품을 구매하면 병원이나 기업 등에 대여해 연 7에서 9%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림을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홍보하고 연 매출 600억 원이 넘는 국내 1위 아트테크 기업이라고 자랑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사무실과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달 말 갤러리K 관련자 130여 명을 대거 검찰에 넘긴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갤러리K는 재무설계사나 보험설계사 등을 딜러로 유치해 미술품을 판매할 때마다 대금 일부를 나눠주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갤러리K가 실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공할 능력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송치 대상에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해온 딜러들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좀 이런 모집책들을 처벌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피해자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실 길이 좀 열린 거죠.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피해 규모가 적어도 2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을 대거 송치한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외로 도피한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추적은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찬바람, 늦가을의 공기가 완연합니다.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를 보이며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오르겠고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는 만큼 큰 일교차에는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 19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밤에는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시리즈 1차전 선발로 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높은 공 스윙 삼진! 스윙 삼진! 삼진! 잡진! 우승 청부상 앤더스 토허스트. 중견수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잡았습니다. 잠실의 외야 박효민이 있습니다. 뻗어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쫓아가는 투런 박동원. 외야 쪽으로 높이. 자 떨어뜨렸어요. 박지환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런다운 몰아갑니다. 아웃이 되는군요. 이렇게 아웃 카운트 동시에 2개 잡으면서 오지안의 재치가 빛났던 수비가 나오면서 이닝 종료.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